기장군과 해운대구 송정동 일대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물을 마셔야 하는 주민은 모두 10만 명입니다. 유치 목적이 국가는 이제 미래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핵심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이 사업을 추진했고, 우리 부산시는 낙동강이 혹시나 90년도 초에 페놀 사고처럼 그런 오염 사고가 있을 걸 대비해가지고 또 비상식수 개념. 문제는 해수 담수화 시설이 보리핵발전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곳이 기장군의 해수 담수화 수돗물을 공급하는 시설입니다. 고리원전에서 11km 떨어져 있고 바로 앞바다에서 바닷물을 끌어올려 수돗물을 만듭니다. 시설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주민들의 반대로 현재는 개점 휴업 중입니다. 해수 담수화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바닷물을 끌어올려 역삼투막을 통과시키면 염분이 빠진 순수한 물이 나옵니다. 여기에 미네랄을 첨가해 먹을 수 있는 물을 만드는 겁니다. 부산시는 역삼투막이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 오염물질 대부분을 걸러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설명합니다. 대부분이라면 구체적으로 몇 %를 거른다는 말일까? 우리는 저걸 갖다가 멤브레인으로 삼투압을 하기 때문에 방사능을 95% 이상 다 그런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지만 공식 인터뷰를 해보니 말이 좀 달라집니다. 이거는 완전히 아우라 방식의 고압 펌프로서 멤브레인을 통과시키기 때문에 방사능이 99.9% 제거된다고 저희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작아지네. 부산시 수질 책임자에게 근거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네, 논문에 보면은 이제 그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99.9%. 그리고 이제 그 주위에 이제 주민들이 이제 우려하는 이제 세슘 137, 요오드 131 이런 물질 같은 경우에는 99%까지 이래 제거된다고 그렇게 논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느 논문이야? 서울시 상수도연구원에서 2014년 낸 논문입니다. 역삼투막의 경우 방사성 오염 물질인 요오드 131을 92% 수준으로 걸러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8%가량의 요오드 131은 걸러지지 않고 통과했다는 뜻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2011년에 낸 연구 용역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역삼투막에서 요오드의 제거율은 95에서 99%, 세슘의 제거율은 88에서 95% 수준을 보입니다. 적은 양도 위험할 수 있는 방사성 물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안전을 확신할 수 없는 양입니다. 심지어 부산시는 기장 해수 담수화 시설에서 방사성 물질이 실제로 얼마나 제거되는지 측정해보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필터링을 하는지 세상에. 이런 테스트라든가 혹시 이런 게 있었나요? 방사능 같은 경우에는 예. 사실은 이제 현장에서는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외부로 노출되면은 이게 조금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논문을 작성한 전문가는 시설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측정 전까지는 정확한 제거율을 알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게 농도에 따라 막에 따라 다 틀리는데 왜 이렇게 문장이 나왔어? 보통 사람들은 무조건 다 되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간 막 종류하고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렇죠.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일반화시켜서 말하기는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냥 대통령 모르는 시민들한테 역삼투막에 처리하면은 상당히 제거됩니다. 먹는 물이 인정기대로 제거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지금 기장군에 있는 고리원전 앞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현재 6개의 원전이 있고 4개의 원전이 시운전 중이거나 건설 중입니다. 예정된 시설들이 모두 들어서고 나면 이곳은 세계 최고의 원전 밀집지대가 될 예정입니다. 또 다른 방사성 폐기물인 삼중수소도 문제입니다. 고리원전은 액체와 기체 형태로 매년 수십조 베크렐의 삼중수소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2013년 바다에 흘려보낸 주요 방사성 물질은 22조 베크렐 정도입니다. 삼중수소는 분자 크기가 작아 역삼투막에서 전혀 걸러내지 못합니다. 방사성 생물학 분야의 권위자 로잘리 버텔 박사도 삼중수소의 위험성을 지적합니다. 몸속 DNA와 결합한 유기결합 삼중수소는 몸속에서 좀 더 고정적으로 머물고 생물학적 반감기는 약 550일 정도에 이른다. 어린아이보다 수정란이 분할하는 상태의 배아가 삼중수소의 위협에 더 취약하다. 삼중수소는 태반을 쉽게 통과하며 이로 인해 자연유산, 사산, 선천성 기형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비록 저설량의 위해성이 낮은 방사성 오염 물질이지만은 이걸 음용수로 이렇게 수십 년간 복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은 특히 어린이 또 그중에서도 여자가 더 예민한 걸로 나오는데 그런데 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부산시는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일반 역삼투압 방식 같은 게 한 번만 쓰는데 기상해수도 함수화는 이제 2단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이제 그 시설보다 이제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민들은 부산시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상수도에서도 저희한테는 많이 거짓말을 했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 말을 이제 믿을 수도 없고요. 사실 이 기술이 자기들이 그래요. 이제는 95%, 99% 걸러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하도 그거를 제가 막 민원을 넣고 이러니까 이제는 저한테는 100% 걸러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방사능이. 뉴스타파 정재원입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정부 차원의 노력도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돈벌이, 돈 버는데 미쳐가지고 그 의지가 없는 거야. 세월호 유가 아까 보고 싶었던 세월호 유가족 관련 영상 보고 넘어갈게요. 가족들이 오늘 배가 가라앉아 있는 맹골 수도를 다시 찾았습니다. 인양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수중 촬영을 통해 선체의 상태를 확인하려 한 겁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가 이를 막아서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노란 비옷을 입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어 배에 오릅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맹골 수도에서 전문 잠수사들과 함께 침몰한 배를 수중 촬영하기 위해서입니다. 내년 하반기로 예정된 인양 작업 전에 온전한 선체 모습을 촬영하려는 겁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정부가 방치했던 세월호 선체와 미 수습자 유실 방지물의 현재 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수중 촬영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해경에는 별도로 유가족들의 촬영을 막아달라는 협조 공문도 보냈습니다. 해수부에서 일관된 작업을 진행하는데 차질이 예상되니까 세월호 선체 수중 촬영 불허 협조 요청하고 이제 공문을 보냈어요. 저희 목포서에다가. 유가족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기네는 가서 촬영을 해도 되고 우리는 가서 촬영하면 안 된대. 무슨 법에 의거해서 그런지는 모르겠고요. 결국 유가족들은 다음 달 초까지 수중 촬영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책임 소재는 저희 가족들이 다 지기로 하고 그리고 지금 출항을 바로 할 예정입니다. 유가족협의회는 수중 촬영된 영상은 향후 별도의 의견 수렴을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세월호 취향식에 국정원 직원이 초청됐다. 청해진 해운의 내부 문건 초청자 명단에 연안분실 서땡땡 국정원 주관 보안 관련 업무 때문 청해진 해운이 주최하는 세월호 취향식 행사 초청 명단에
국정원 지역 직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질적인 세월호의 운영과 관리를 맡은 곳이 국정원이라는 의혹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오늘이 세월호 취향과 관련한 청해진 내부 문건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엑셀 프로그램으로 정리된 세월호 취향식 초청자 명단에는 기관 및 거래처 부서명, 직위성명, 주소 등으로 분류되어 있고 기관 및 거래처에 국정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국정원의 부서명은 연안분실로 적시되어 있고 실장과 조사관이라는 직위 옆엔 서땡땡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주소는 인천시 중구 항동 7가 88번지라고 나와 있는데 확인 결과 인천항 연안 여객터미널 주소로 확인됐다. 여객터미널 측은 터미널에 연안분실이라는 부서는 없다. 서땡땡이라는 사람은 여기에 근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세월호 취향식 초청자 명단에는 또한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 등 국토해양부 직원,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건설사무소, 해난심판원, 인천해양경찰서, 해양경찰청, 한국해운조합, 한국산업은행, 인천항만공사 직원과 함께 인천해양수산청 출입기자 명단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 모든 놈들이 세월호가 잘못 고쳐져 있는 데에 책임 있는 건 아닐까요? 세월호 취향식 개요란 자료에는 취향 시기를 지난 2012년 12월 14일로 예정했고 장소는 연안 카페리부두 오하마나오 선내로 잡았다. 취재 결과 2012년 12월 명시된 취향식 행사는 열리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인다. 명단에 적시된 인천해양수산청 관계자들은 제 기억에 가진 않은 것 같다. 선사에서 초청한 것 같은데 당시 선박 취향 담당 업무 담당자로서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청해진 해운 관계자는 단순히 케이크 자르고 식사하는 자리였는지 아니면 행사장 꾸미고 커팅을 한 취향식 행사였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관계자는 국정원 지역원이 초청자 명단에 들어있다면 관계기관 형식으로 오지 않았을까 생각된다며 해운사 언저리에 국정원 사무실도 있었고 기무대 사무실도 있었다. 크게 왕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인천해양수산청 선박팀은 세월호는 2013년 4월 본 면허를 취득하고 3월 15일 출항했기 때문에 이전에 취향식 행사를 열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청에 남아있는 근거 자료는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내부 문건인 세월호 취향 일정표에 따르면 청해진 해운은 2013년 12월 13일 세월호의 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한 것으로 나와 있다. 국정원 직원이 포함된 초청자 명단에 취향식 행사는 열리지 않았지만 청해진 해운 내부 문건에 왜 국정원 직원이 초청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관계기관 모두 설명하지 못했다. 관계자는 선사에 친분이 있어 초청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때 당시 왜 국정원이 초청 명단에 들어있는지에 대한 의미는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되는 선박의 경우 국정원 주관 하에 보안조치 검사를 하기 때문에 선박에 갈 수 있지만 그 외에 취향식 행사에 갔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반면 인천 지역 항만과 선박을 수십 년 동안 취재해온 배종진 기호일보 편집국장은 이 지역 항만에는 기무사 검찰 국정원 직원이 터미널 주변에 파견돼 나와 있다며 검역, 세관, 미립국 문제, 안보 문제, 대테러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수집 차원에서 상주하고 있는 것이고 선사 쪽에서 초청할 때도 국정원 직원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당초 청해진 해운이 내부 문건에 나온 것처럼 세월호 취향을 지난 12년 12월에 계획하고 있었지만 국정원이 항해 허가를 늦춰 내줬기 때문에 취향이 늦어진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지난해 5월 MBC는 청해진 해운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국정원이 승선자 수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면허를 내주지 않았고 공증까지 선 보안각서를 쓰고서야 운항 허가를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청해진 해운은 국정원의 요청을 받고 7천만 원을 들여 부두에 CCTV를 설치하기도 했다. 당시 해수부 관계자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세월호 운항 허가를 맡은 곳은 인천지방항만청 선원 해사안전과라며 취향이 늦어진 배경은 여객선 2000톤급 이상이면 국가보호장비로 신청을 하게 되고 국정원이 지침에 따라 점검을 하게 되는데 국가보호장비로서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요소를 점검하다 보니 미비해 보완하라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 세월호 실소유주 의혹은 재판 과정에서도 쟁점이 된 바 있다. 지난해 8월 광주지법 제13형사부 실리로 열린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청해진 해운물류팀 하모 씨는 세월호가 첫 출항한 지난해 3월 15일 국정원 해양경찰 해양수산부 운항관리실 관계자 등 6명이 탑승했나? 라는 질문에 3월 18일에 탑승했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국정원법과 보안업무 규정 등 현행법에 따라 국정원이 통상적으로 대형 선박에 대한 보안 점검을 한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취향식 초청 명단에 이름이 오르는 것은 물론 출항 이후 국정원 직원이 세월호에 탑승한 이유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 세월호 가족 대책위는 또한 세월호 내부에서 확보한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을 공개하면서 국정원 세월호 실소유주 의혹에 불을 붙였다.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에는 직원들이 휴가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했고 작업수당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내용이 담겨있다. 세월호의 소유주가 아니면 관심을 갖지 않는 내용이라는 게 가족 대책위의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지시사항 문건 중 보안과 관련한 4건만 조치를 취했다면서 지난해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선박에 대해 테러 등에 대비한 보안 측정을 실시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이 세월호 운항 시작일인 3월 15일보다 보름 정도 앞서 작성됐다는 반박이 나왔고 국정원은 보안 점검 이전인 2월 관계기관과 합동 사전조사를 실시했다고 해명했다. 미디어오늘은 청해진해운 내부 문건 중 세월호 취향식 행사에 국정원 직원 서땡땡이 초청받은 이유에 대해 국정원 대변인실에 문의한 결과 서땡땡이라는 사람은 우리 직원이 아니다. 국정원은 연안분실이라는 명칭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국정원 대변인실은 서땡땡의 퇴직 가능성과 인천 지역 항만 파견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상으로 우리 직원이 아니다. 파견 여부는 비공개 상황이어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전했다. 뭔가 있어 보여. 뭔가 있으니까 조사를 하자는 거 아니겠어? 뭔가 지금 깨끗하게 조사가 안 됐으니 좀 조사를 제대로 하자는 거 아니겠어? 그런데 정부에서 조사를 하면 제대로 조사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제대로 좀 조사를 안 할 거 아니야. 자, 좌우지간 이제 여기까지 이 세월호 이야기는 일단 마무리하고요. 국정원법 얘기로 가기 전에 여러분 오늘 메르스 사태 지금 뭐 메르스는 완전히 종식된 것처럼 언론에서 보도도 안 해. 그런데 지금 사망자가 우리는 33명까지 확인했잖아요. 근데 언제 한 명 죽었는데 우리 몰랐어. 오늘 지금 확인해 보니까 35명이래. 지금 메르스 사망자가 35명이야. 그리고 환자 수는 늘었어요, 줄었어요. 하여튼 오늘 2명이 추가돼가지고 35명이 사망을 했는데 문제는 오늘 사망자로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됐었다. 제대로 조사를 못 받아갖고 손 쓸 틈이 없이 그냥 죽은 거라는 거야. 그런 이야기도 있고 지금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메르스로 국민 36명이 죽었어.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또 영상 하나 찾아주실래요? 서영교 의원이 얘기한 거. 서영교 의원이 메르스에 대해서 황교안이를 통과시키려고 지랄 생쇼하면서 황교안 청문회를 메르스로 덮었잖아. 메르스로 덮으면서 황교안을 총리 만들었더니 황교안이가 제일 먼저 메르스 무슨 행보 그러면서 메르스를 잡겠다고 왔다 갔다 하더니 어디 가서 뭐 하고 있었어. 이 서영교 의원 영상 한번 같이 봅시다. 서영교 의원의 국정질문 영상을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메르스 환자를 날랐던 구급차 운전자였구나. 정말. 서영교 의원의 영상이 올 때까지 자, 여러분, 내 기가 막히는 거는 지금 이 물론 그래. 아직 메르스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어. 아직 메르스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종료가 안 됐으면 보도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지금 메르스 상황에 대해서는 사망자가 지금 아직도 속출하고 있는데 보도도 안 해. 책임도 안 지고 보도도 안 해. 뭐 하자는 거야 이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선배, 동료 여러분,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법 없이도 살아가는 서민의 동네 가운데 중 물결랑 중랑구 갑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먼저
그 메르스가 뭐라고, 그 메르스 때문에 목숨을 잃은 고인들과 그 유가족께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확진자는 179명이 되었고 병상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메르스 확진자 여러분들이 완치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의료진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존경과 감사의 뜻도 표합니다. 이 정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낙타만 만지지 않았다면 별일 없는 감기 수준이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에 재난이 일었습니다. 안일한 정부의 대처 때문에. 대한민국 전역에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야당이 정부에 협조하겠다고 했고 박원순 시장이 나서자 이제 조금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국무총리 나와주십시오. 총리가 되셨습니다.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메르스 언제쯤 종식될까요?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드리고 있는 이 메르스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 민간의 역량까지 다 동원해서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언제 종식될지 예측이 안 되죠? 안 되죠?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감염병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환자 처음에 알았다면 금방 종식됐겠죠? 처음 예방이 잘 됐으면 또 그에 상한 결과가 나왔으리라 생각합니다. 왜 처음에 못 막았죠? 어느 부분 말씀을 하시는지. 1호 확진자를 왜 처음에 못 막았죠? 처음에 이제 그 확진이 됐을 때는 이미 여러 사람에게 전염이 된 이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그걸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이게 생소한 질병이기 때문에 전문성의 측면에서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생소한 같습니다. 질문이죠. 1호 환자가 확진되기 전에 삼성병원에서 질병재난본부를 향해 이 사람 메르스 같아요. 확인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질병재난본부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까 다른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내용들은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나왔고 법사위에서 질의했는데요. 체크 안 하셨습니까? 우리는 놀랍게도 그 환자가 평택성모병원에서 삼성병원으로 왔을 때 삼성병원에서 메르스 같으니까 확인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질병재난본부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다녀오지 않았으니까 확인하기 어렵다 돌려보냈답니다. 두 번째 다시 그래도 확인해 달라고 했더니 12가지 호흡기 증상을 조사하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돼서야 정부에 높은 사람 있는데 가만히 안 있겠다 라고 했더니 그때 검사를 했고 메르스 확진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모르세요, 이 내용?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진상을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5월 20일 날 환자가 나왔는데 그 전에 있었던 일이 나오고 있는데 6월 24일이 되어서 우리 총리께서 이제 확인해 보겠다고 하면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이 사이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재난을 당하고 있는데 빨리빨리 대처해야죠. 제가 총리께서 답변하시는 거 봤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종식될지 예측을 못해요. 왜 시작했는지도 몰라요. 왜 시작했냐면요. 놓친 게 여러 가지 있었지만 정부가 처음에 이건 매뉴얼에 없다며 대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바레인 갔다 온 사람은 메르스가 아니라고 몇 번이나 돌려보냈기 때문이에요. 삼성도 문제가 있지만 문제는 정부에 있는 겁니다. 삼성한테 다 덮어씌우고. 자, 화면 한번 틀어주세요. 내 책임이다. 세종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죽인 것이야. 이 조선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 책임이다. 꽃이 지고 홍수가 져도 내 책임이고 벼락이 떨어져도 내 책임이야. 그게 임금이야.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어떤 변명도 필요 없는 자리, 그게 바로 임금이야. 그런데 우리 대통령은 어디가 계시고 우리 총리께서는 왜 일본 환자가 이렇게 시작했는지 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왜 아무리 정부 쪽에 물어도 보건복지부는 잘 모릅니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만 이야기합니까? 시작을 똑바로 얘기하고 공개하고 잡아내야지요. 그래야지 그 다음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정부의 현실이에요. 책임을 묻겠습니까? 찾아서 의원님, 답변해 놓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메르스 종식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사태가 진정이 되면 그동안에 문제된 점들에 대해서 빠짐없이 점검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조언할게요. 메르스 종식을 위해서 아무리 뒤에 최선을 다하면 뭐합니까? 시작이 이랬는데 질병본부 관리본부에 있는 사람이 메르스가 아니라고 돌려보낸 사람이 아직도 책임을 지고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발각될까봐 이제 설설기고 벌벌 떨고 있을 텐데, 보건복지부 장관 당연히 메르스 종식시키고 사퇴해야죠. 그런데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것을. 있으면 뭐합니까? 대통령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을. 있으면 뭐합니까? 총리 하문만 기다리고 있는 것을. 총리는 뭐 하십니까? 어제 대면 보고 했냐고 물었습니다. 대면 보고 하셨습니까? 제가 지난 주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임명장을 받고 바로 이제 국회에 와서 오늘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따로 시간을 내서 어디 갈 뭐 이런 여유가 없었는데, 그 틈틈이는 사실은 메르스 현장을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서 다녔습니다. 제가 필요한 때에 뭐 필요한 말씀들이 있으면 드리겠습니다만은 그에 상응한 이런 조치들을 취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도 미뤘어요. 미루시고 뭐 하고 계세요? 지금 가서 메르스의 동대문에 가서 인사야 하고, 논에 가서 소방호수로 작은 모를 향해서 직접 물세례를 퍼부어야 그게 대통령이 하시는 일이신가요? 대통령을 모시세요. 대통령께 말씀을 드리시고요. 이렇게 하자.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방침을 가져오십시오. 대통령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똑바로 되셔야 대한민국이 살고 대한민국 국민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해보세요. 왜 제가 대통령의 눈치를 보겠습니까? 지금 정부의 역량을 모아서 메르스에 대처하기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위해서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틀어주세요. 황교안 총리 청문회 거쳤는데 안타까웠어요. 저는 법사위라서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웠어요. 병역 면제 자료가 없다 그랬어요. 정관예우 한 달에 1억씩 벌었어요. 사면이 돼 논란인데 알선수재 의혹의 사면 사건을 수임했어요. 인사청문회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어요. 증여세는 아이고 내일 인사청문회면 오늘 납부했어요. 편향된 역사의식 있다 그러지, 공안 전문가라 그러지,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방해했다 그러지, 17억 정관 예우 받았으니까 기부한다 그러더니 찔끔 기부했다 그러지. 아니 이러고 나니까 야당이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 총리가 좀 멋졌으면 좋겠어요. 지워주시고요. 멋졌으면 좋겠는데 총리가 멋진 게 아니라 이런 하자가 있었어요. 반만 찬성하는 총리가 됐어요. 그래도 이제는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눈치가 보이거든요. 저희도 불안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 저희는 가슴에 담고 있지만 일을 해서 복원시켜서, 오늘도 확진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가족에게 감염됐다는 게 나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위에서 경계로 그 위로 올려야 하는데 왜 올리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어서 대한민국의 어려운
국민만 이 고통을 받게 놔두냐는 겁니다. 말씀해 보세요. 사실상 심각 단계로 움직이고 있고 대처하고 있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규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보 수준에 관해서도 다시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심각 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참 잘하신다니까요. 그런데 나오는 게 없다니까요. 화면 틀어주세요. 미치겠다 진짜.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을 보십시오. 2004년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가가 아니다. 국민 한 사람도 지켜내지 못한 대통령은 자격이 없으며 난 용서할 수 없다. 우와. 이를 악무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서. 다음 넘겨주세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 사스 사망자 몇 명이었습니까? 중국에서 사스 사망자가 349명 발생하는 동안 우리 노무현 대통령 산하에서 사스 대책으로 한 명도 사망자가 없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많은 컨트롤 타워로서 매뉴얼들을 다 없애버리고 NSC까지 없애버리고 나더니 신종플루 260명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박근혜 대통령 우리 메르스로 지금 사망자 27명입니다. 중국에서 사망자가 메르스 사망자가 몇 명입니까? 장관. 중국에서 메르스 사망자가 몇 명입니까? 제가 정확한 통계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망사고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일 것 같아요? 0명 아니야?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총리실은 뭘 보고 하는 겁니까? 우리 총리께. 컨트롤 타워가 되신다고 일성을 지르지 않았습니까? 총리실은 뭘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뭘 보고 하는 겁니까 도대체? 잘 들으세요. 중국은 사망자가 한 명도 없어요. 제발요. 나도 제발. 안다 새끼야. 아유 진짜. 환자도 없어요. 다 막아낸 거죠. 그걸 모릅니까? 환자가 생기기 전에 다 막아낸 거죠. 더 뭘 얘기할까요? 우리가 환자가 생기기 전에 막아냈어야죠. 한 명 나왔을 때 막아내든지. 이제 막 시비 거는 거야 이제. 아유. 저기요, 이 영상이 앞으로도 13분이 더 있는데 맞아 볼까요? 예? 지금 이제 13분 영상이 더 있는데 더 봐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뭔데요? 우리 총리는 6월 19일 날 컨트롤 타워가 돼서 모든 걸 제재한다고 했어요. 6월 20일 토요일이에요. 총리가 말한 다음 날인데 우리는 반갑게도 환자가 한 명도 안 나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리 그날 환자는 있었어요. 알고 있죠? 6월 20일 삼성병원에서 오후 3시경 확진 환자가 있었어요. 알고 있었나요? 어머. 날짜를 잘 기억 못하겠습니다만은 환자가 적은 숫자가 생긴다 하더라도 저희는 철저하게 끈을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제가 계속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총리가 취임을 하고 내가 다 맡겠다, 컨트롤 타워가 되겠다고 한 다음 날 공교롭게 환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일요일 날 확진 환자가 3명 발생했다고 했어요. 6월 20일에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도가 되지 않았고 징별관리본부는 그것을 몰랐는지 눌렀는지 모르겠어요. 보도를 안 했잖아, 이렇게 점점. 위에 눈치를 보는 정부가 아니길 바라는데 이것 또 하나 새로운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노무현 대통령 때 260여 개에 달하는 매뉴얼,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때 NSC를 후루쩍쩍쩍 없애버린 매뉴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몰랑 가슴이 아픕니다. 저기
대통령별 메르스 대처법 그것 좀 자, 올려줘봐. 총리께 하나 더 질문할게요. 6월 말 메르스가 종결되면 우리나라 손실이 그나마 몇 조에 달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뭐 여러 가지 추정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 추정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 상당히 큰 경제적 또 사회적 손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8월 말까지 종식되지 못할 때는 얼마나 될까요, 손실? 글쎄 말씀드린 것처럼 그 10조 얘기도 하고 20조 얘기도 하십니다만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조사를 해봐야 될 상황이고 지금은 그런 정확한 수치를 정부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국 오는 관광객이 많을까요? 일본 가는 관광객이 많을까요? 아시아 쪽에서. 지금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만은 한국 오는 관광객이 많을까요? 일본 가는 관광객이 많을까요? 아시아 쪽에서. 지금은 일본 가는 관광객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요? 지금 이 사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부로 역전됐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러면 손해를 얼마나 많이 볼까요? 누가 그렇게 손해를 볼까요? 20조 이야기가 있는데 20조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대한민국이 20조 8월 말까지 가면 20조 손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누가 그렇게 손실을 보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 관광업계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만은 그뿐만 아니고 결과적으로 그 여파가 국민 전반에게 미치기 때문에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요? 한번 더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가 관심을 갖자는 뜻에서 묻는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과 관련된 산업대에 미치지만은 우리 일반인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있습니다. 식당이 어려움을 겪으면 식당에 또 원자재 대주는 데도 어려움을 겪겠죠? 관련되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명동이나 겪으실 걸로 동대문은 생각합니다. 어때요? 전과 같이 많이 모자란다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동과 동대문이 횡하고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은 85%가 줄었어요. 그럼 거기다 또 물건을 대주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될까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심각성을 가지고 빨리 이 사태를 종식시키고 또 경제를 다시 좀 종식이 잡아서 되냐고. 살려서 국민들에게 숨기고 속이고 좀 거짓말만 하고. 안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PPT 한번 틀어봐 주세요. 또 놀라운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메르스 관련해서 정부가 신문지면에 광고를 했어요. 1차 광고에서는 다 넣는데 2차 광고에서 국민일보만 뺐어요. 딱 국민일보만. 왜냐고요? 읽어보세요. 청와대 김성호 홍보수석이 하는 말이 대통령 패러디를 기사로 썼더니 그게 기사가 되냐? 국장도 그렇게 생각하냐? 국장이 우리가 하는 거다 라고 했더니 그래? 알겠다 라고 하더니 다음 광고에서 국민일보만 쏙 뺐어요. 알고 계세요? 답변해 보세요. 네, 그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몰라? 에이 뭐 아몰랑 커플이야? 박이랑 황이랑 아몰랑 커플이야? 아는 게 없어. 아 쟤는 이제 법무부 별명이 또 몰랑이야? 장관하던 황교안과 총리의 황교안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뭐 부족합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또 노력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다른 것 같으세요? 당신이 부족한 그 사이에 국민이 힘들어요. 빨리 총리실 보고해라. 이건 뭐고 저건 뭐고 어제 한 얘기는 뭐야? 다 가지고 와. 오늘은 밤을 새자. 너희도 새고 나도 새고. 대통령께도 가자고 말씀드려봐라. 대통령은 무슨 생각인지. 김성훈은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청와대 홍보수석 와봐라. 이야기해라. 라고 추상처럼 날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기운이 없고 왜 이렇게 힘이 없고 왜 이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너무 잔인해. 지금은 메르스 대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가 뭘 알아. 필요한 부분들은 또 필요한 때에 알아보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너무 잔인해.
저렇게 조용하면 이제 막 불안해. 뭔 얘기가 또 나오나 싶어. 화면 틀어주세요. 어떻게 저봐. 또 나와. 법무부 차관이 발표를 합니다. 6월 5일. 6월 4일 박원순 시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나자 바로 발표를 하면서 1분 동안만 와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엄단하겠다라고 발표하고 유유히 떠납니다. 박원순을 겨냥한 발표라고 하는 정치적 발표라고 하는 게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은 이런 겁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정치적 눈치만 본다는 거예요. 자, 허위 사실 유포. 박원순 시장을 다음날 고발당합니다. 9일 만에 배당했어요. 우리 총리 고발당하셨죠? 사면 관련해서. 6월 12일 날 고발당했어요. 사면 로비. 그런데 아직까지 배당을 안 했어요. 잠깐 들어가실래요? 예, 차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드디어 사관왕이다! 아싸! 9일 만에 속사포처럼 배당하고 왜 높으신 황교안 총리는 배당을 안 했어요? 고발장이 접수가 되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검찰에서 그 사정에 따라서 배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차관에게만 없죠. 차관 잘못했죠? 눈빛 봐. 배당은 검찰에서 그 통리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이라서 그 특별한 그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여긴 보고도 안 받고 뭘 답변하러 나오셨어요? 보고 받고 나오셔야죠. 우리가 법사위 때 그렇게 많이 질문했으면 오늘 서영교 의원 질이면 질문할 거다라고 보고 받고 나와야죠. 왜 빨리 배당 안 했어? 법은 공정해야지. 유전무죄. 무전유죄하면 안 되지. 라고 하고 갖고 나왔어야죠. 사과하시고 책임지세요. 그 사건의 배당에 관해서는 뭐 저희가 특별하게 지금 그 말씀을 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검찰에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배당하고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검찰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 본다는 소리를 듣고요. 황교안 장관께서 말씀하신 거 틀어볼게요. 틀어보세요. 노무현 정부가 단행한 사면의 절반 면밀히 봐야 한다. 단서가 있을 때 수사권을 발동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발동하세요. 고발장이 접수가 돼서 검찰에서 통상적인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했죠? 치우쳤죠? 정치적이었죠? 이제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검찰에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발표하고 그렇게 말씀하는 그 순간 국민이 죽어가고 있다. 국민이 아파한다. 라는 걸 알고 계십시오. 다음 물을게요. 성완종 수사 제대로 끝났어요? 성완종 리스트?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 해서 몇 명이었죠? 무엇이 몇 명이라고 하시는지. 그 리스트에 나오는 사람의 숫자를 말씀하십니까? 알고 계시네요. 네, 8명이었습니다. 8명 중에 몇 명 구속했어요? 네? 8명 중에 몇 명 구속했어요? 수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속자는 없습니다. 크게 말씀하세요. 네, 구속자는 없습니다. 계속 새누리당에서 시비를 걸었나 보죠? 리스트도 있고 녹음 파일도 있어요. 그런데 모두 다 면죄부를 주려고 해요.
그리고 야당을 슬쩍 끼워놓고 지금 야당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시키고 있어요. 야당 탄압의 전형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 진행 단계에 따라서 검찰에서 필요한 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뭐야, 왜 이렇게 소리 안 나? 대통령은 어디 계십니까? 정부는 뭐 하는 겁니까? 무능한 정부, 나쁜 대통령, 국민은 서운합니다. 국민이 아픕니다. 국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방송이 꺼졌나 보다, 마이크가. 경제가 문드러지고 있습니다. 야당이 바로 서겠습니다. 국민을 위해 제대로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게 힘을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하네. 와, 오관왕이다! 오관왕이다! 예, 자. 어휴, 서영교 의원, 어마어마하네. 예. 굉장히 막, 솔직히 이제 서영교 의원 똘똘하다는 거 알았어요. 똘똘하고, 뭐라 그러나, 뭐 상임위 활동이나 이런 거 되게 잘한다고 내가 듣고는 있었는데, 무서워서 이렇게 가까이 가겠나. 황교안이하고 차관하고, 경기했을 것 같아. 꿈자리에 서영교 의원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잘못했죠. 이러고 꿈꿀 것 같아. 저 서서 막 설사했을 것 같네. 아니,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서영교 의원이 우리 편이고, 황교안이 적인데, 야, 불쌍하다 생각까지 들었어. 진짜 적군이 불쌍해 보이긴 처음이야. 와. 대단하죠? 그죠? 예. 와, 이 서영교 의원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이 영상이 뜬 게 6월 23일경이에요. 6월 23, 4일에 이제 이 영상이 떴고, 그게 이제 우리 방송에서도 서영교 의원 영상이라고 막 틀자는 얘기가 있었어. 근데 내가 일부러 안 틀고 버틴 거야. 왜 안 틀고 버텼냐? 오늘을 위해서. 그 메르스를 유승민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황교안을 총리를 만들기 위해서 메르스, 그러니까 그 4월 총선을 위해서 성완종 리스트를 띄워가지고 4월 총선을 말아먹어. 그 다음에 이제 5월 달부터 메르스를 준비해서 메르스를 띄워가지고 황교안을 총리를 만들어. 그 다음에 이제 이 총리가 된 다음에 메르스에 대해서 덮기 위해서 유승민 사건을 터뜨려. 유승민 얘기를 한 2주일 떠들고 이제 메르스는 잊었겠지라고 싶을 이때 같이 보려고 내가 아껴뒀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이쯤 되면 쟤네들이 이제 이 유승민 얘기를 막 한 2주일 떠들면 이제 그리고 이게 사람이 죽어도 죽었다는 뉴스도 안 나와. 메르스 얘기는 다 끝났다라고 다 얘기할 때 그때 내가 준비하려고 이제 이거 딱 잘했지 나. 영규 언니 너무 무서워. 가까이 가지 말아야지. 근데 서영교 의원이 우리 방송 오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 그죠? 혹시 서영교 의원의 지역구에 사시는 분 계십니까? 망치부인 방송에 출연해달라고 압력 좀 넣어주세요. 요즘에 새정연 의원들이 망치부인 방송에 나오는 거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예, 거절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각각 지역구의 새정치 의원들을 협박을 해서 망치부인 방송에 출연하라고. 박지원 이런 사람 안 돼. 내가 일단 방송으로 보고 싶은 사람은 서영교 의원, 그 다음에 뭐 신경민 의원, 그 다음에 뭐 됐어. 진씨 일가들은 막 알아서도 잘 나가니까 방송이 없는 사람들 중에 그 재밌어 보이는 사람들. 신경민 의원은 너무 점잖아서 재미가 없을래나? 뭐 이하경 의원, 예,
다음에 최민희 의원도 재밌을 것 같아. 최민희 의원, 뭐 박원석 의원, 김현미 의원? 김현미 의원은 누구지? 예. 하여튼 뭐 여러분 동네에 있는 새정치 의원들한테 그 망치부인 방송에 출연하라고 압력 좀 넣어주세요. 이 요즘에 그 은수미 의원이든지 누구든지 그 망치부인이 전화를 하면 피해. 자, 좌우지간 이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국민이 지금 186명? 국민 180명이 넘는 인원이 그 메르스에 감염이 됐고 메르스 확진 환자가 됐죠. 그러면 이게 폐가 상하는 거야. 폐가 심하게 상하는 그런 질환을 앓고 평생이 그 폐에 화석처럼 남아. 그 죽은 사람이 186명 확진에 죽은 사람이 35명이야. 근데 이 죽은 사람들 왜 죽었어요? 첫 번째 환자인 1번 환자가 메르스가 아니라고 정부 보건당국에서 버티는 바람에 그래서 이 많은 사람이 죽은 거야. 35명이 정부 잘못 때문에 죽은 거라고. 186명이 정부의 잘못 때문에 이 평생 메르스의 후유증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아무도 책임을 안 져. 아무도 책임을 안 줘. 그러면서 그냥 저기 뭐예요? 아몰랑 대통령의 또몰랑 총리. 아몰랑 그러는 박근혜와 또몰랑 그러는 저기 황교안하고 둘이서 그냥 대충 모른다라고 그냥 일관으로 넘어가고 있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뭐 하자는 거지? 사과도 안 해. 사태 수습도 안 하고 수습도 안 해. 보도도 안 해. 사과도 안 해. 책임도 안 져. 박근혜 정부가 안 하는 거 4가지야. 사과도 안 해. 보도도 안 해. 책임도 안 져. 수습도 안 해. 그쵸? 예. 박근혜가 잘하는 거 4가지는 쇼를 잘하고 남 탓을 잘하고 화내기를 잘하고 볼펜 세우기를 잘해. 박근혜 정부가 안 하는 거 4가지는 수습하는 거 안 하고 사과하는 것도 안 하고 책임지는 거 안 하고 보도하는 거 제대로 된 진실 보도 안 하고 아주 그냥 아몰랑 떠몰랑 커플인가 봐. 맨날 둘이 나란히 붙어 다니더라. 나란히 국무회의 할 때 들어오면서 뭐 사진 찍는 거 좋아하는 거야 지금? 아몰랑 떠몰랑 커플이야 지금? 자, 그러면서요. 예. 자, 불타는 10미닛. 여러분들이 그 영규 언니한테 넉넉히 있는 순간 여러분들에게로부터 강제 추천을 받았는데, 자, 아직까지 추천 안 하고 있는 사람이 한 300명 돼요. 아까 한 3,880명이 보던데, 추천은 지금 3,563개야. 아직까지 추천 안 하고 버틴 인간들이 있다, 이런 얘기죠. 알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사위로서 장인을 처음 만나는 순간, 며느리로서 시어머니를 처음 만나는 순간, 너희들의 악연은 시작될 거야. 바지에서 줄줄 흐르는 녹색 설사를 보면서, 그때 망치부의 저주를 받기 전에, 그때 내가 추천했어야 됐는데, 라고 후회도 늦을 거야. 네가 평생 꿈꿔왔던, 그런 여인과, 딱 첫날 밤, 그냥 네 침대를 그냥 물들이는 녹색 설사. 수십 년을 짝사랑했던 그 오빠가 처음으로 네 볼을 감싸준 순간 네 다리에 흘러내리는 녹색 설사. 그때 가서 후회도 소용없다. 아직까지 추천 안 하고 버티는 이 모진 인간들은 어디서 온 외계인들일까요? 너네 요원이야? 자, 하던 얘기 마저 할게요. 그래서 추천하신 모든 분들은 오늘 평안한 밤 되시고요. 나의 저주 이후에 추천하신 분들은 이미 저주를 받았어. 자, 이 책임도 안 지고 사태 수습도 안 하고 보도를 안 하면서 지금 어물쩍 넘어가면서 막 유승민 이러면서 지금 오늘까지 왔어요. 자, 좌우지간 사람들이 그런 거야. 건빵들이 질문을 하는 거야. 유승민은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승민이 뭐 연예인이냐? 뭐 이런 애들부터 해갖고 도대체 유승민이 뭐라고 뉴스에서 유승민 했냐? 결국은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유승민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유승민 막 떠들어가지고 지금 메르스에 대한 책임론을 덮고 넘어간 거야. 메르스에 대한 책임론 지금 덮고 넘어간 거야. 그래놓고 지금 우리 정부에서 황교안이 하고 있는 중요한 일이 뭐냐? 공무원들한테 애국가 사절 외우냐고. 공무원들한테 애국가 사절 아냐?
공무원 될 사람들한테 태극기 사괴 아니야? 그런 거 물어보고 다닌데 이유가 뭐냐? 뭐 애국심을 측정하기 위해서라는 거야. 아, 애국가 4절만 외우면 애국심이 있는 거야? 자, 나는 공무원을 선발하는 기준으로 얘가 범칙금을 체납한 적이 있나? 세금을 탈세한 적이 있나? 또는 세금을 제때 안 내고 늦게 낸 게 있나? 그런 걸 따져야 된다고 봐. 진정한 애국심은 나라의 범칙금 같은 거 일단은 걸리지 말아야 돼. 걸렸으면 꼬박꼬박 벌금은 제때 내야 되는 거고, 뭐 자동차를 체납해가지고, 범칙금을 체납해갖고 자동차 압류당할 때까지 안 내고 그런 짓을 하는 건 진짜, 애국심이 아니라 이건 범죄자야. 그리고, 아니, 정말로 공무원이 되고 싶으면 세금을 잘 내야 될 거 아니야? 국민들의 세금을 받아갖고 일하는 공무원이 자기는 세금을 제대로 안 내면 그게 사람이야? 애국가 4절만 외우면 애국이라고 뻥까지 말고 세금을 제때 냈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금을 제때 낸 공무원과 애국가 4절을 외우는 탈세범과 누가 더 애국자입니까? 여러분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이 국회법 이야기, 아까 위헌성 얘기했잖아. 얘네들이 이제 이 메르스 책임론을 이제 그 유승민 시비 걸어가지고 막 위헌성 세월호 국회법이 세월호 시행령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국회법이 위헌성이 있다고 막 떠들었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일단 야당은 이번에 이제 국회법을 무산시켰잖아. 지네가 날치기로 새누리당에서. 그래서 이번에 야당이 박근혜법으로 다시 한 다음에 야당에서 그 국회법 개정을 다시 시도하면서 박근혜가 옛날에 냈던 법을 박근혜법으로 그대로 다시 국회법 개정안을 내기로 했대요. 자, 결과가 더 재밌어질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그 위헌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자, 위헌성이라는 게 뭐예요? 헌법에 위배된다는 얘기죠. 그죠? 위헌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헌법에 위배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박근혜랑 새누리당이 위헌성 떠들고 다녀. 자, 그럼 헌법이 무슨 법이에요? 여러분, 헌법이 무슨 법인지 알아요? 헌법, 그게 무슨 법인지 알아요? 헌법에 목적이 있어. 헌법의 목적이 뭘까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 그게 헌법이야. 헌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국민의 기본권,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 헌법이에요. 그래서 헌법의 목적은 대통령의 왕정이 아니라 국민이 가장 높은 권력을 가졌다라는 걸 밝히고, 그런 국민을 위해 국가의 공무원들이 헌신해야 된다는 걸 명시한 법이 헌법이에요. 이거 몰랐죠?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법에는 5단계가 있다. 규칙,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드는 거, 조례,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거, 시행령이나 명령, 행정부에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법률, 국회에서 만드는 거, 그 위에 국민이 만드는 헌법이 있는 거예요. 헌법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법인 이유는 우리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왕국이 아니야! 박씨왕국이 아니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즉, 모든 권력을 위임하는 건 국민이다. 따라서 국민이 가장 높다. 이걸 밝히는 게 헌법이에요. 그러니까 위헌성이란 얘기를 하는 건 국민의 뜻에 반하냐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헌법이고 합헌이고, 국민이 원하지 않는 걸 하는 게 위헌이야. 지금 박근혜 시행령이 위헌이야. 박근혜 시행령이 위헌이고 국민의 뜻에 반하는 거고, 그래서 시행령을 고쳐야 된다고 요구하는 국회법이 합헌이야. 어디서 지금 위헌 얘기라고 앉아있어? 뭔 얘기인지 알겠죠? 지금 국회법이 옳다라고 여론조사 70%가 나왔어. 60%가. 국민 다수가 원하는 게 국회법 그 개정안이 맞았다는 거야. 박근혜가 주장하는 시행령이 잘못됐다가 30%야. 그게 잘했다가 30%. 국회법이 옳다가 60%. 그러면 위헌이라는 건 뭐야? 국민의 뜻에 반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건데 지금 박근혜 시행령이 세월호 시행령이 국민의 기본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되는 정부의 역할 그걸 제대로 못한 지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이 헌법 정신에 반대하고 지들이 멋대로 사건을 조사할 테니까 니네는 가만히 있어라. 박근혜 시행령이 위헌이야. 어디다 대고 위헌성 뭐가 위헌이냐고 물어봤잖아. 많은 기자들이 새누리당 의원한테 국회법에 어떤 게 위헌이냐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해요. 그냥 위헌성이 있다. 조중동과 새누리당 계속 위헌성이 있다고만 얘기해. 위헌성이 뭔데? 위헌성이란 국민의 뜻에 반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게 위헌성이야. 니네들이 하고 있는 짓이 지금 위헌이라고. 새누리당의 존재 자체가 위헌이야. 박근혜의 존재 자체가 위헌이고. 어디다 대고 국회법이 위헌성이라는 얘기가 있어.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야? 자유권, 평등권이야. 자유권, 평등권, 청구권, 청원권, 행복추구권 이런 걸 국민의 기본권이라래요. 그래서 박근혜와 지금 새누리당은 우리 국민의 행복추구를 방해하고 있잖아. 우리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을 차별하고 있잖아. 평등하지 않아. 그잖아. 청구권 내가 정부에다가 당연하게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야. 청원권 내가 정부에다가 역시 무슨 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야. 이 모든 걸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개무시하고 있잖아. 감히 국민의 종인 대통령이 지가 왕인 줄 알아. 새파랗게 어린 20대 초반, 20대 중반부터 아버지 뻘 되는 명사들 불러놓고 충효를 교육했다며. 충효를 잔소리했다며. 지가 왕정의 왕인 줄 알아? 여왕인 줄 아는 거야 지금? 영국 여왕도 영국 의회에다 그딴 행동 못해. 진짜 여왕도 네덜란드 여왕도 영국 여왕도 감히 국회에다가 그런 짓 못해. 어디서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회가 정한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 수장이 돼가지고 어디다 대고 국회를 협박질이고 공천 안 준다고. 이게 뭐하는 짓거리야 지금. 지가 하면 삼권 분립이고 남이 하면 삼권 분립이 아니야? 국회가 국회로서 자기 역할을 하겠다는데 왜 시비를 걸어? 쥐가 정부랑 별개인 줄 알아. 그게 문제야. 맞아. 우리가 참 지난주에 깨달았는데 박근혜가 원하는 박근혜는 자기가 개그맨인 줄 아는 거잖아. 그래서 개그맨한테 시비 거는 거잖아. 그치? 유재석, 유민상 이렇게 개그맨들한테 시비 거는 게 자기는 이제 개그맨인 줄 아는 거야. 대통령이 아니라. 그래서 그래. 뻑하면 정부 막 욕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정부 욕을 하는 게 지가 정부의 수장인지 모르는 것 같아. 그 마음속에 영원한 대통령은 노무현인가 봐. 노빠? 박근혜는 노빠였어? 자, 그러면서요. 이 국회법 사태를 가지고 국회법을 가지고 막 논쟁을 일으키고 유승민 국회법 이 얘기만 계속했잖아. 국회법 위헌성, 결론은 유승민 사퇴. 그러면서 오늘 내린 결론은 뭐냐? 대한민국 새누리당은 모두 박근혜의 뭐다? 거수기다. 대한민국 새누리당 의원은 박수로 전원이, 유승민도 마찬가지야. 김무성, 유승민을 비롯해서 박수로 유승민의 사퇴 권고를 통과시킨 새누리당 전원은 박근혜 거수기야. 누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 아까 이게 누가 쓴 글인지 찾아봐봐. 앞으로 국회의원 월급 보좌관 그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월급과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보좌관들 월급 대통령이 줘라. 국민들의 세금을 받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에 따라 정치를 하는 거야. 그런데 오로지 박근혜의 뜻에 따라 정치를 하는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월급은 박근혜가 줘라. 국민들어 달라고 그러지 마라.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예. 남조선공화국이네? 우리 남조선공화국 맞잖아.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야.
야,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 그러면 바로 이렇게 나오죠. 남조선 공화국이구만. 아, 그 헌법 1조에 나오는 말이야. 공화국이 뭔지 모르지. 네가 아는 공화국은 오로지 북한밖에 없지. 어? 북한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밖에 모르지. 아, 탈북자도 아니고 진짜. 어? 아니면 너 뭐 북한에서 왔어? 아, 천하의 무시가. 왜 아예 그 저기 로마도 저기 빨갱이 나라라 그러지? 공화정을 제일 먼저 만든 게 로마잖아. 어? 저기 저 로마에 가가지고 저 빨갱이 나라라고 막 한번 외쳐보지 그래. 이 공화국이라는 게 뭐예요? 공동으로 화합해서 한 사람이 권력을 절대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화합해서 정치하는 체제, 그걸 공화국이라래요. 그래서 민주공화국이라는 건 그 공화국을 구성하는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뜻이야. 국민이 이 공화국의 모든 권력을 통제할 수 있다. 그게 민주공화국이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정부는 뭐 해야 돼? 국회는, 대법원은, 정부는 뭘 해야 되는 거야? 헌법을 수호해야 되는 거야. 헌법을 수호한다는 게 뭐야? 국민의 자유와 평등과 행복을 지켜야 되는 거야. 그게 정부가 할 일이야. 그런데 지금 이 국회도, 국회의 새누리당이 지금 170석 가까이 되잖아? 국회의 과반수를 넘는 새누리당과 그 다음에 행정부와 무엇보다 대법원. 박상욱 대법관이 맡은 게 노동분과래. 박상욱 대법관이 맡은 일이 노동 분쟁이래. 근데 이 사람이 2013년에 무슨 주민 대표를 했대. 야, 대법관, 이거 판사식 하면서, 판사가 아니었나? 검찰총장이었나? 그 주민 대표를 그거 하고 싶었을까? 그래, 주민 대표 할 수 있지. 고위공직자가 자기네 빌라에 주민 대표 할 수 있지. 문제는 뭐냐? 그 고위공직자가 주민 대표를 하면서 돈도 많이 버는 박상옥이 어떻게 했어요? 경비원한테 노동계약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을 요구했다고. 자기가 사는 빌라 주민대표 하면서 경비들하고 계약을 쓸 때 계약서를 쓰면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계약을 강요했다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이 지금 대법관으로 앉아가지고 노동 분쟁을 전담하기로 했대. 잘 돌아가, 잘 돌아가. 진짜 대한민국 대단해요. 어떻게 한 놈도 제대로 자기 역할 한 놈이 없는데 안 망하고 살아있어. 와, 이 신의 가호가 특별히 있는 것 같아. 대통령은 아물랑아물랑 그러고 앉아있고, 총리는 떠물랑떠물랑 그러고 앉아있고, 노동법을 어기는 노동문제 전담 대법관에 박근혜 거수기인 국회의원들의 이런데도 나라가 잘 돌아가. 나라가 아직 안 망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국민이 똑똑해서 그래. 우리 국민이 똑똑해갖고 좀 참아줘서 그러는 거야. 근데 이제 더 이상 참으면 안 될 것 같아. 자꾸 참으면 안 돼. 물론 대법원의 모든 사람이, 또는 법원에 있는 판사들 모든 사람이 미친놈이고 나쁜 놈이냐? 아닙니다. 살아있는 판사도 있긴 있어요. 누군데? 이 카카오톡을 압수수색한 검찰의 증거를 증거물로 인정하지 않은 법원이 있었어. 엄청난 용기야? 지금 이 분위기에서? 이렇게 판결하면 이 판사는 앞길이 맡겨요. 그런데 이 판사가 검찰이 제출한 이 카카오톡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 그래서 자른 판사가 있어. 예, 이 판사님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자고. 이 판사에게 불이익을 주나 안 주나? 예. 자, 그 다음 이 그리스 사태 지금 이제 보니까 유럽, 그러니까 EU 의장이 메르켈인가 봐. 그죠? 유럽연합의 의장이 메르켈인가 그래. 그죠? 그리고 지금 이제 영국은 내가 이제 유럽을 가봤잖아요. 유럽을 가서 한 바퀴를 돌고 왔는데 영국에서는 유로화를 안 써. 유로화를 쓰기도 하는데 주로 파운드예요. 아니야, 영국은 파운드만 썼어. 영국에서는 파운드만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영국을 딱 지나서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스위스 전부 유로화를 써. 그래서 이제 유로화로 돈을 다 내는, 이게 이제 유로존이라는 거잖아. 유로화를 쓰는 동네가 유로존이야. EU 중에서 유럽연합이죠. 유럽연합에서 유로존이 있는데,
이 유로존 중에 이제 그리스. 사실 이 그리스는 국가 기관 산업이 하나도 없대요. 국가 기관 산업이 하나도 없고 그리스의 주요 산업이 뭐냐면 관광 산업이야. 관광 산업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스위스가 따로 돈을 썼던가? 스위스 프랑? 그래, 스위스도 돈 따로 썼던 것 같아. 맞아, 스위스 프랑이 따로 있었다. 동전이 달랐던 것 같아. 동전밖에 안 써봤는데 스위스 돈도 달랐던 것 같아. 그런데 스위스에서 유로도 쓸 수 있어요. 관광지는 스위스 관광지에서는 유로를 써도 돼. 유로도 쓰고 스위스 프랑도 쓰고 그랬었어. 그런데 이 그리스는 실제로 무슨 산업이 없는 거야. 거기는 이 그리스가요. 여러분 혹시 맘마미아라는 영화 봤어요? 예, 맘마미아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 보면 이렇게 굉장히 경치가 멋있는 섬이 나오는데 그 섬에 나무가 잘 안 자라. 왜냐면 이 그리스라는 이 토양이 굉장히 건조해요. 건조하고 울퉁불퉁한 막 이렇게 산악지대야. 그래서 거기서 자랄 수 있는 그 뭐라 그러나 식물이 올리브 같은 거밖에 없어. 올리브 같은 거밖에 없어서 그리스는 농업이 잘 안 돼. 먹고 살 만한 충분한 농업이 안 되는 동네야. 그런데다가 이 그리스는 일찍이 아주 복잡한 해안선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선박업이 발달했다래. 그러니까 이제 이 선박 유통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지중해 연안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발달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걸로 많은 사람이 돈을 버는 상태는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에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에 기본적인 일자리가 없었대. 그래서 그리스의 오래된 문제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이 대빵이 되면 행정부에서 대빵이 되면 뭘 했냐 하면 공무원을 늘린 거야. 그 공무원을 늘린 게 문제가 됐다고 막 얘기를 하잖아, 우리 정부에서. 모든 전 세계 언론이 이 그리스의 전직 대통령들이, 전직 총리들이 부정부패했고, 그리고 공무원의 일자리를 터무니없이 늘려놓고 그들에게 연금을 줘서 그리스가 지금 망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그럼 도대체 그 공무원들은 뭘 늘린 거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리스에 일자리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일자리를 늘리는 개념으로 공무원을 만들었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 공무원을 만드는 과정에서 공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것들을 막 만들고 그게 이제 문제였던 거야, 그리스가. 그런데다가 이 그리스의 권력자들이 그 공무원들은 계속 일자리를 만든다는 개념으로 만들어 놓고 그럼 이 사람들한테 줘야 될 월급이라든가 연금이라든가 이런 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 그리스의 대빵을 먹은 놈들이, 정치 권력자들이 뇌물 받아갖고 지들만 헤쳐먹고 지들만 받아쳐먹고 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가 망한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가 부채가 돈이 없었어. 그런데 유로존이 만들어지는 거야. 유로존이 만들어지면서 그 유로존 안에서는 다 똑같이 유로화를 썼어. 근데 문제는 그리스는 독일하고 경제적인 편차가 되게 심했다는 거야. 그리스의 경제 수준하고 독일의 경제 수준하고 굉장히 경제 수준이 차이가 나는데 화폐가 똑같았던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화폐 기능인데, 가령 옛날에는 만약에 이제 이렇게 그리스에서 경제적으로 위기가 오면 자신들의 화폐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거야. 자기들의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서 그 외국으로부터 많은 돈을 끌어들인다든가 외국으로부터 많은 물건을 사러 오게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썼다는 거야. 그러니까 환율을 조정을 해서 경제 위기를 탈출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었는데 유로존이 돼버리면서 그런 기능을 못하게 된 거야. 그런 환율 조정을 통한 경제 위기 탈출을 못하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 자꾸만 그리스가 이제 돈이 부족하니까 두 번이나 크게 그 유럽연합에서 돈을 빌린 거야. 어마어마한 돈을 빌려서 매번 이제 빚을 메꿔 간 거였지.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그리스가 그런데 이제 2년 전에 두 번째 빚을 주면서 2년 전인가 3년 전에 두 번째 빚을 주면서 강력한 그 구조 조정을 해라. 한마디로 공무원들을 다 잘라내고 그리스 내부에서 그 긴축 재정을 해라. 복지라든가 이런 거 줄이고 그 긴축 재정을 하라고 요구를 한 거야. 누가? 소위 우리가 계속 주장했던 이 금융 자본이 그걸 요구한 거예요. 유럽연합이라는 이름의 금융 자본이 그리스로 하여금 우리가 너한테 IMF 돈을 빌려주는 대신 전부 다 공무원들 다 잘라내고
구조조정을 철저히 해서 긴축재정을 만들어라. 그러면 빚을 갚는 시점을 늘려줄 수 있다. 근데 너네가 지금 계속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니 우리는 너네들한테 제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겠다. 그래서 돈을 갚으라고 그런 거야. 그런데 지금 그 그리스의 짱이 누구냐? 40살짜리 치프라스. 맞지? 그리스의 짱이 누구냐 하면 40살 젊은 청년 치프라스라는 애가 짱을 먹은 거야. 그러면서 얘가 뭐라 그랬냐면 빚을 갚아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짱이 된 거야. 왜 지난번에 막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그랬잖아. 맞지? 그 사람이 이 40살 먹은 치프라스 맞지? 근데 이 치프라스가 뭘 했냐 하면 어차피 얘네들한테 우리가 돈을 못 갚겠다라고 버텨버리면 유럽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렉시트라는 게 뭐냐? 돈 떼먹고 가겠다 이거야. 유럽에다가 우리가 그 유럽연합 탈퇴하겠다. 돈 떼먹고 가겠다 이거야. 그러면 이 유럽연합에서는 그리스에 빌려준 돈을 완전 떼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치프라스라는 사람이 맞짱을 완전히 이게 벼랑 끝 전술을 쓴 거지. 국민들한테 나를 믿어달라. 그리고 나를 믿어주고 나를 따라달라. 그래서 지금 메르켈이 요구하는 유럽연합이 요구하는 요구에 반대해달라. 그걸 요구한 거야 치프라스가. 근데 우리 그리스에 있는 한국인들을 비롯해서 그리스에 돈 있는 사람들은 치프라스가 나쁜 새끼다. 저 새끼를 죽여야 된다. 아주 치프라스를 찍은 손모가지를 자르고 싶다. 이러면서 욕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 딱 까보고 나니까 치프라스의 주장이 61%가 먹힌 거야. 치프라스의 주장이 61%, 유로존의 요구가 30%대. 그래서 완전히 치프라스가 압승을 해버린 거야. 근데 이 치프라스가 마지노선을 긋고 뭘 요구를 했냐? 나 나가? 나 그렉시트 나가? 돈 떼먹고 간다? 그러니까는 빌려줘 더. 지금 치프라스의 요구가 그거야. 돈 더 빌려줘 세 번째로. 나 그냥 돈 떼먹고 가? 아니면 빌려줘. 이거예요. 그건 거야. 그러면서 그럼 왜 그리스 같은 나라가 가령 이제 스위스라든가 영국은 자기네들 이 유로화로 들어가는 게 위험하다고 봐서 자기네는 파운드 프랑을 따로 쓰잖아. 그걸 중심으로 쓰잖아. 그런데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화폐를 따로 썼어야 됐는데 워낙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나라가 그냥 유로화를 써버리고 야 돈 빌려줘? 그래서 막 빌려다 막 쓴 거야. 빚잔치를 한 거지. 과거의 정치권이 잘못한 게 맞다. 그러나 이걸 이 치프라스와 그 젊은 세대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그리스의 국민투표는 메르켈이 치프라스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야. 빚을 안 갚는 부도덕한 나라라고 그러면서 막 비난을 했던 거야. 근데 여기에 대해서 피케티라는 사람 21세기 자본론이라는 걸 쓴 경제학자가 있어요. 그 21세기 자본론을 쓴 피케티라는 사람이 독일을 메르켈한테 이제 비아냥거린 거야. 야 독일 너네가 지금 그리스한테 빚 안 갚았다고 욕하면 안 되지. 무슨 얘기냐 이게. 한마디로 독일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에 갚아야 될 빚이 있었어. 패전 부담금. 패전 부담금하고 빚이 많았는데 그 빚을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갚겠다고 안 갚았어. 전쟁을 일으켰지. 그러면서 결국 독일이 유럽에다 지은 빚이 어마어마한데 독일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그 빚을 유럽에 탕감해 준 거야. 왜냐하면 서독 대 동독의 그 경쟁 관계였고 그런 상황 속에서 독일이 갚아야 될 빚을 유럽에서 그냥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독일이 경제대국이 됐다는 거야. 갚아야 될 돈을 다 갚았다면 독일은 지금의 이 위치에 설 수 없었다. 그게 피케티의 주장이야. 그러니까 그래 그리스가 빚쟁이 나라인 건 맞고 그들의 과거의 부정부패가 맞고 그리고 어떤 구조조정이 필요한 면도 있는 건 맞다. 그러나 지금 독일에서 그렇게 너무나 잔혹한 긴축재정을 요구하면 그리스 사람들은 그 자기 경제를 지킬 수 있는 자생력을 완전 잃어버리고 우리나라 꼴 되는 거야. IMF 때. 옛날에 김대중 때 그러니까 김영삼이 IMF에서 돈을 빌려왔잖아요. 왜 딴 데다 빼돌려놓고 막 딴 데다 빌려주고 환율 놀이하다가 갑자기 갚아야 되는데 돈이 안 들어왔단 말이야. 그래갖고 IMF에서 돈 빌려다 그걸 갚았어? 그랬더니만 IMF가 너 돈 빌렸지? 그래서 우리 경제 완전 쪽박을 낸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중소기업들 수십만 개를 도산시켜버리고 노동자들을 90%를 노숙자를 잘라버린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당시에 경제 위기로 우리의 얼마나 많은 서민가정 30%가 망했냐고. 서민가정 30%가 그때 극빈자로 몰락하게 돼. 그게 IMF 때야. 그리고 중산층이 서민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된 것도 IMF였다고. 그때 왜 그랬냐 하면 그 IMF에서 들어와갖고 강력하게 구조조정하라고 강요를 한 거야. 근데 우리가 IMF에 대해서 처음 겪는 일이었고 이걸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내세운 전략은 뭐였냐면 최대한 빨리 이 구제금융을 벗어나야 된다. 얘네들 구조조정을 강요한 얘네들 쫓아내야 된다. 그 방법이 뭐냐? 빚을 빨리 갚는 거다. 그러려면 빨리 외화를 돌려야 된다. 그래서 금을 팔자. 그래서 금을 모아서 팔아가지고 외화를 급하게 땡긴 거야. 땡겨갖고 그걸로 갚아버렸어. 그 다음에 그 IMF 때 일자리를 잃어버린 그 서민들에게 긴급 구제 자금을 준 거야. 어떻게? 공공근로란 이름으로. 공공근로란 이름으로 일자리를 상실한 가장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그 다음에 소위 중산층의 소비 위축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연봉 3,3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는 카드 발급을 해줘라. 그래서 카드 정책을 내세운 거야. 그런데 이 카드 회사가 3,300만 원이라는 그 한계를 없애버리고 백수한테도 막 카드를 준 거야. 그래놓고 이거 돌려막기 해라. 그러면서 고리대금업을 한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카드 회사가 급성장한 게 IMF 때야. 재벌들은 그 틈을, 서민들의 고통을 이용해서 고리대금업을 했던 거야, 재벌들은. 그리고 이 김대중 대통령은 그래도 이렇게 막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극서민들의 소비 능력을 향상시켜서 IMF의 위기를 3년 만에 다시 극복을 한 거야. 그러니까 총 5년 중에 2년이 IMF 기간이었는데 쫓아내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경제회생 정책을 펴서 김영삼 이전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걸 노무현 대통령이 물려받아서 문제는 이제 카드 문제, 카드를 이 재벌의 카드사들이 고리대금업을 하는 바람에 국민 300만 명이 신용불량자가 돼버린 거야. 카드의 무분별한 발급 때문에 서민들이 카드가 뭔지 모르고 그냥 플라스틱을 내면 물건을 줘. 그러니까 막 만들어갖고 쓴 거야. 근데 나중에 그걸 갚아야 되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난리가 난 거야.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나타나서 한 게 뭐였냐면 개인 부도를 인정해 주는 거야. 그 사람이 이 사람은 개인이 부도난 사람이다. 그 제도 이름을 찾아봐봐. 그래가지고 이 사람 300만 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신용불량 300만 명에 대해서는 이자를 받지 마라. 카드사한테. 개인 파산제도. 이자를 받지 말고 원금만 받아라. 이렇게 해준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 개인 파산자, 그러니까 그 신용불량자들이 원금 요만큼인데 이자가 이만큼이라서 그 이자를 갚지 못해 다 신용불량자가 됐던 거였거든. 그런데 이건 카드사 너희들도 맨 처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한 건 3,300만 원 이상의 사람들에게만 카드를 발급하라 했는데 너네가 그 한도를 무시하고 무분별한 발급할 거 아니냐. 너희 책임도 있다. 그러니까 이자를 받지 마라. 그러면서 3,300만 명을 구제해 준 거야. 그런 거에 그렇게 시작했어요. 노무현이. 그래서 3,300만 명의 신용불량자들을 구제하면서 그래서 초기 2년이 힘들었어. 그러다가 이제 그 2년이 지나면서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저축은행이라는 걸 만들었죠. 그 저축은행의 용도가 뭐냐면 신용불량자들이 그 은행을 가면 대출을 안 해주니까 그런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게 서민금융으로 대출해 줄 수 있는, 왜냐하면 사채시장이 막 몰려 들어오니까 사채시장에 서민들을 내몰지 못하도록 저축은행을 허락해 준 거야. 그걸 이명박이 그 저축은행을 갖다가 뭘로? 건설업자들 사기 건설에다가 올인을 한 거야, 그 돈을. 그래가지고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한 거야. 원래 저축은행 사태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연봉 3,300. 예. 연봉 3,300 이상인 사람에게만 카드 발급하라는 조건을 카드회사에서 고리대금하려고 없앴던 거였거든. 그거를 이제 지적을 했던. 그게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IMF를 극복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몰랐잖아. 그죠? 예. 이 내용을 모르고 전부 다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 노무현 때문에 양극화가 됐다. 다 욕했잖아.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전혀 잘못이 없냐?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에 집권을 해서 2004년까지 2년 동안
친재벌 정책을 썼어. 그리고 2년 동안 재벌들이 성장해야 같이 나눠 먹을 게 있다. 파이론을 얘기했어. 파이가 커져야 서민들이 나눠 먹을 게 있다. 되게 당당하게 그렇게 강연도 하고 다녔어.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다가 2005년에 유럽에서 신자유주의 비판 서적이 쏟아져 들어와.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아차 이거 잘못됐구나. 그러면서 그때 2005년 6년에 우리가 자료를 본 거야. 그때 10대 기업이 그 싸놓은 돈이 160조 원이었어. 노무현 대통령 때 10대 기업의 영업이익이 160조다. 창고에 쌓여있는 돈이 160조인데 왜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계속 쓰느냐.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2005년에 주장한 게 비정규직 법안을 만들어라. 무조건 비정규직을 2년 썼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법을 만들으라고 요구를 해요. 그걸 새누리당 한나라당에서 박근혜가 기어이 반대를 해갖고 2년을 연기해. 그 2년 동안 요놈들이 편법을 만든 거야. 사내하청을 허용하는. 원래 사내하청이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없었어. 그런데 사내하청 제도를 만들어서 싹 끼워놓고 비정규직 2년이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법은 통과시키되 같이 딱 얹어서 통과시킨 게 사내하청을 허용하는 법이었어. 그래서 이 새끼들이 비정규직으로 이 대기업이 고용하는 게 아니라 사내하청, 즉 하청업체에서 계약하게끔 하는 거야. 그래갖고 자기들 책임을 안 져. 그래서 나타난 문제가 뭐냐? 그 직원들한테 어떤 직원 교육도 제대로 안 해.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이 축적이 안 돼. 그래서 하나케미칼 사고 같은 게 터지는 거야. 계속 지금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바로 이 비정규직 제도 때문이에요. 그 하청업체 그 비정규직 제도가 결국은 많은 국민의 목숨을 앗아가는 원인이 된 거야. 이거 결국 누구의 법? 이게 한나라당에서 적극 추진한 법이야. 자, 요 얘기 너무 빨랐나?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아까 서영교 의원 영상이 나는 한 10분 정도 된 줄 알았는데 26분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해가 돼요? 요거 지금 좀 이 내용이 되게 복잡한 내용이야. 그래서 반복적으로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우면 제가 또 다시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단 이 그리스 문제, 이 그리스 사태는 근본적으로 결국 왜 그럼 그리스는 유로존에 들어갔을까? 유럽인들이 그리스를 굉장히 관광을 많이 간대. 유럽인들이 많이 가는 관광지가 그리스야. 그리스에 이제 문화 유적이라는 게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관광 가가지고 그 화폐 바꿔서 쓰는 거 귀찮으니까 그냥 유로화 쓰자고 막 꼬드긴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유로화 쓰다가 그리스가 이렇게 망하게 다음, 로마하고 그리스가 아주 유럽에서도 관광지인 거야. 그런데 이제 지네가 관광하기 편하려고 유로화 쓰게 했는데 그 나라에 기본이 안 돼 있는데 바탕이 부족하고 산업적 기반이 없는 나라에 그 유로화를 똑같이 쓰라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경제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발생한 문제이고 지금 치프라스라는 사람이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 다시 한번 힘을 얻은 거예요. 나 이 사람 되게 무서운 사람 같아. 이 치프라스라는 사람이 되게 무서운 사람 같아요. 좌우지간 지금 그 유럽연합을 지금 꺾은 거야. 치프라스가. 치프라스라는 그 40대 그 지도자가 유럽연합을 지금 꺾은 거예요. 돈 안 주면 나가버리겠다. 돈 떼어먹겠다. 그 벼랑 끝 전술을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다시 한번 유럽연합이 그리스의 요구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젊으니까 이 젊고 패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야. 이게 말이에요. 정말로 내가 내 인생을 살아봐도 40대 이전과 이후가 달라. 이게 나이가 45세 이후가 또 달라. 45세 이후가 되면 웬만하면 시끄러운 거 싫어. 시끄러운 거 싫고 그냥 웬만하면 그냥 양보하고 그냥 대충대충 타협하고 갔으면 좋겠어. 그게 20대와 40대의 차이더라고. 내가 이 그리스 사태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우리나라 야당이 너무 늙었다는 거예요. 원래 야당은 젊어야 돼. 원래 여당이 진짜 보수 권력은 나이가 좀 늑수그레한 50대 이상의 5, 60대가 중심이라면 원래 야당은 3, 40대여야 돼. 그래서 젊은 야당이 나이든 이 여당하고
그걸 비판하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미래를 계속 제시하면서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상황은 평균 나이가 우리나라의 새누리당보다 그 야당이 더 늙었어. 그게 문제야. 너무 야당 의원들이 나이가 많아서 도전하지 않아. 그래서 혁신도 하지 않아. 그게 문제예요. 그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풀리지 않는. 지금 박근혜가 뭐 믿고 저러겠어. 아니 뭐 박수로 원내대표 사퇴를 권고해? 여기가 무슨 뭐 인민위원회야 뭐야. 여기 북한이야? 아니 투표를 뽑은 사람을 박수로 사퇴 권고하다니. 그래도 되는 거야? 거기 아무 문제 없어? 자 여러분, 우리도 다 같이 투표를 뽑은 박근혜를 사퇴시키는데 찬성하시는 분들 박수로. 예. 자 지금 박근혜가 투표로 당선됐지만 박근혜는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역할을 못하고 있고 국민을 배신한 정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박수로 박근혜를 사퇴 권고하기로 동의하시는 분 박수 쳐주세요. 예, 우리 5천만도 박수로, 예, 모두가 다 같이 박수를 쳐갖고 박근혜에게 사퇴를 권고합시다. 유승민도 받아들였다니까 박근혜도 받아들여야죠. 예, 자 우리 다 같이 박수로 박근혜를 사퇴 권고. 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십니까? 예, 자 망치 부인이 주장한 대로 박수로 박근혜를 사퇴시키는데 동의하시는 분 손! 예, 박수로 박근혜의 사퇴를 권고하는 거에 동의하시는 분 손! 네, 배웠어요. 야, 나는 박근혜를 끌어내리는 방법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방법이 도통 안 보였단 말이야. 와, 방법이 없는 줄 알았어. 근데 보니까 박수로 통과시키면 되더만. 야, 이제 앞으로 그래서 내가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박수를 치려고. 예. 우리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박수를 좀 칩시다. 박수를 쳐가지고요. 예. 박수를 쳐가지고 저기 이 박근혜 사퇴를 권고하자고. 어때? 망치부인 말 동의하십니까? 예. 망치부인 말 동의하세요? 아, 난 아까 그 박수 쳤다는 기사를 보면서 아싸. 어때요? 나 맞지? 내 말이 딱 맞지? 우리도 박수로 동의시키는 거. 우리도 박수로 박근혜 온 국민이 박수를 쳐가지고 박수로 박근혜 사퇴를 권고하기로. 예. 자,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예. 이 나라꼴이 정말 오늘 방송 볼만 하셨어요? 예. 망치부인 방송 나라꼴이 요상하지요? 그죠? 방송 볼만 하셨어요? 우리 국민들이 사실 굉장히 화가 나고 어이가 없다 못해서 뭐 이런 이제는 뉴스가 두려워. 뉴스를 이게 볼 수가 없어. 겁이 나가지고 오늘 또 무슨 일이 발생할까. 이 박근혜가 움직였다 그러면 무슨 올여름에 공포영화가 필요가 없어. 공포영화가 필요 없어. 왜 박근혜가 움직이면 그냥 곧바로 공포이기 때문에 아니 그냥 뭐 쟤네들이 뭐 하겠다 그러면 그냥 근데 오늘 마침 오늘 그냥 아주 시원한 뉴스가 나왔어요. 박수로 사퇴 권고. 이야, 그런 것도 있구나. 괜찮은 것 같아. 예, 박수로 사퇴 권고. 예, 내일부터 또 오는 사람들 꽉다 붙들고 우리 박수로 사퇴 권고. 예. 우리 망치부인 방송 우울하고 속상한 이 우울증이라는 게 그거래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하든 지금의 이 절망적인 상황을 바꿀 수 없다라는 절망감에서 오는 분노, 이게 우울증이랍니다. 그럼 이 우울증을 극복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 그래도 웃고 그래도 햇볕 보고 그래도 뭔가 계속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 포기하지 않는 거, 그게 우울증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웃으면서 포기하지 않기, 예, 그게 우리 망치부인 방송의 모토입니다. 여러분, 우울해하지 마세요. 지치지 마세요.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뭐라 그랬죠?
어떤 싸움을 하는데 상대방이 너무 강해서 이기기가 어려워. 그러면 이기기가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방법 딱 하나는 뭐다? 포기하지 않는 거야. 싸움을 끝내지 않는 거야.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방법은 싸움을 끝내지 않고 계속 죽을 각오로. 뭐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저도 죽고 저도 죽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는 한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저놈의 진을 빼서 적어도 내 다음 때는 나보다 조금 더 유리하게 시작할 수 있게 버티기지. 나는 우리 이회수 선생님의 존버 정신 존나게 버텨. 예, 이회수 선생님의 존버 정신. 네, 옳은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는 나라,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의 행복한 서민이 되는 그 꿈을 위해서 오늘도 꿈을 꿉니다. 망치 부인이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간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 당신이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망치 부인의 꿈을 위해서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1분만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었고요.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망치 부인이었습니다. 추천하신 여러분들은 좋은 밤 되세요. 안 한 분들은 알지? 오늘 밤 녹색 설사에 빠질지어다.